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의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8월 17일 와서 이제 민주당의 새 당대표가 뽑힙니다.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까지 싸울 줄 예상 못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이렇게 치열하게 전당대회하는 건 처음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당대표는 정기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와 대단하다. 토론회 하면 할수록 클라이막스가 점점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데 와 끝까지 그랬어요. 토론회에서 마지막 SBS의 토론회까지 서로 어떻게 보면 약간은 모욕적이고 약간은 공격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면서 정말 나중에 트라우마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라는 걱정들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민주당은 되게 현명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또 여당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당대표 선출되면은 저는 그대로 또 1인 체제로 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를 합니다. 예. 이거 선거 불복에 대한 우려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김민석 지금 정청래 후보가 나름 박빙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의 표를 얹어갖고 결국에는 1등한 후보가 1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과반을 넘어서 사실은 당대표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코스가 약간은 혼란스럽거나 일부에서는 잡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청래 김민석 후보 모두가 만약에 당대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선거의 결과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당대표에 협조할 것이고 이런 입장들을 갖고 있고 그것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 또 선출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까먹고서는 이제는 앞으로 내년에 보궐선거 서울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총선. 그 다음에 대선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밖에 없어요. 이제 또 선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결국은 2년 뒤에 있을 총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총선 공천권은 뭐 정치인으로서는 생명과도 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당이 1인 1주권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당내에서의 이런 선거의 공천 과정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표가 무리하게 공천을 줄 수는 없는 시스템이 됐고 또 당원들이 결국에는 그 의원들 하나의 면면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들이 비대하기 때문에 대의원의 역할은 줄어들고 권리당원의 역할이 똑같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당대표의 공천권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배제할 수도 있는 그런 역량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 당원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1인 뭔가 독점 체제가 될 수는 없는 민주당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당대표가 맘만 먹으면 누가 하나 이렇게 쳐낼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뭔가 작정하고 하려면은 뭐 못할 것도 없는 게 그런 당대표의 권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서 당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누구를 배제시키고 누구를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조강특위를 통해 가지고 지역위원장의 교체가 있거나 근데 모든 결정에 있어서 명분과 합리성이 결여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당 대표로서의 지지도나 아니면 당 지지도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보면 호남 공천에서 잡음 나왔잖아요. 그런데 반발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절차적으로 정당했는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역 민심들이 흉용했던 것도 한 그런 우리의 뼈아픈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당대표 선거에 반영이 됐었던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대로 된 공천을 하지 않으면 당대표가 본인의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건 있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실력 위주의 그런 역량 그런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민주당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저나 이제 이번 그 경쟁 과정에서 지상파 TV는 가급적 중립을 지키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 채널은 좀 편파적인 것 같아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어떤 채널이 누구를 선호한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모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보면. 확실하게 정청래 후보의 지지자들이 더 적극적인 거예요. 사실 그거는 느껴져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청래 친청 채널들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정청래 의원도 주로 그런 데만 출연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뉴스공장도 그렇고 박시영 TV도 그렇고 상당히 친청 이미지를 많이 내보내다가 뉴스공장만 하더라도 중립을 어느 정도 선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뉴스공장이 그 김민석 후보도 초청해서 물어보고 뭐 관련 최고위원도 초청해서 물어보고 그런 것 같던데. 그럼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이제 번호 순서대로 부르는 것도
그리고 횟수도 동일하게 그렇게 예. 하고 있고요. 김어준 공장장이 워낙에 또 이런 뭐 유시민 작가의 발언 그리고 뉴스공장의 편파성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내부에서 비판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파리에 식당 내셨잖아요. 예. 그래서 잠시 부재 중에 있다가 다시 컴백해서 지금 진행을 하면서 전당대회 마지막 그런 후보들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아주 동일하게 시간도 동일하게 질문도 예, 그렇게 하면서 누구한테는 막 호응해 주거나 아니면 누구한테는 막 비판적인 질문을 하거나 그렇게 안 하고 예, 나름 뉴트럴하게 진행하고 네. 있는 것이 지금 전당대회에서의 뉴스공장이 조금 더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거 일부만 가지고 또 이렇게 짤이라고 하잖아요. 클립. 예, 예.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또 그러면서 또 그걸 막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예, 예. 이게 결국은 제살깎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그 이낙연, 이재명 이 경선에서 전당대회에서 대장동 이슈가 나오면서 예. 우리 내부에서 각자 후보를 공격하면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리스크로 돼갖고 나중에까지 꼬리 잡는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나름 그런 부분은 자중하려고 노력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그런 정치적 환경이 미디어 환경이 너무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언론의 공영방송보다는 그런 유튜브의 역할들이 매우 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니까 시청자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예. 이제 그리고 명확하게 제가 유튜브 채널에 나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 생방 라이브 하잖아요. 예. 동시 접촉사 예. 몇 명인지 다 체크하고요. 좋아요, 구독자 수 이거 올리는 거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유튜브 미디어의 운영자들은 그게 생명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어떤 것을 했을 때 반응이 좋았는지 어떤 걸 했을 때 미적지근한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유튜브의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쭉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쇼츠나 아니면은 정말 편집된 걸로 그 정보나 그 이미지를 소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게 우리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극한으로 가고 있는 것도 서로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더 갈등 구조로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 그런 일부 쇼츠만 업로드하는 그런 게 양측의 그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그게 사람들이 많이 보면 알고리즘상 맨 위에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자기의 생각을 굳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썸네일도 되게 자극적으로 달잖아요. 썸네일로 그 썸네일 잘 달면 클릭해서 보고 싶잖아요. 예, 예. 그게 조회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자극적으로 뭔가 그 더 강화하는 확대 재생산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유튜브의 또 알고리즘의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도 이게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쵸. 총선 때도 그러니까 2년 뒤에 총선 때 예. 그때 민주당 내부에서 당내 공천자를 결정할 때 또 예. 얼마나 또 시끄럽겠어요. 비슷한 일이 또 전 재현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항상 나쁜 것이냐? 예. 그건 한번 또 순기능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국무회의도 생중계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든 정청래 후보든 이제 의원총회도 생중계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 모든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우리 당원들한테 오픈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사실은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드리는 게 사실은 유튜브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국회의원들도 뭔가에 민감한 사항이 있을 때 한 번은 더 정제해서 그리고 당원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당신과 민심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여당이기 때문에 이게 일치해야 우리 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국정 지지율도 올라가는데 요즘에 할텐의 부동산, 주식 그리고 개혁 과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정 지지율은 조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새 당대표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보복보다는 예. 포용의 정치를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실제로 될 거라고? 보면은 옛날에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 21대 들어갈 때 2020년도였거든요. 이낙연 당대표였어요. 예. 그때는 이낙연 대표가 너무 잘 나갔어요. 총리급 당대표기도 하고 대선 주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한마디가 완전히 당에는 뭐 쩌렁쩌렁 했었죠. 예. 그런데 어느 순간 폭락해버렸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송영길 당대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당대표가 바뀌는 과정에서
다 결국에는 모든 권력과 정치적인 에너지는 당대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당대표를 설사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결국에는 민주당이 결정했고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으면 그것에 따르는 게 또 국회의원과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 당이 계속 지금 정당대회니까 지금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박빙으로 가고 있지만 결정이 되고 나면은 승복을 하고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똑같은 누구나 생각하는 상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정청래 후보도 우리는 뭐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겠다. 김민석 후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을 잘하고 당 지지율을 그리고 국정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해안을 갖고 있고 유능함을 보인다 그러면 또 반대했던 사람들도 생각보다 이 사람 괜찮네. 지지해야 되겠네. 힘을 실어줘야 되겠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항상 반대급부로 국민의힘이 있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도 장동혁 체대에서 뭐 올림픽공원에서 열심히 하면서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사퇴를 한 해 만에 이러고 있어갖고 사실 우리 당내에서 싸우고 나름의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힘이 어느 순간 본인들이 또 체제를 혁신하고 개혁, 보수 이런 메시지로 막 이렇게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멋있게 짠 하고 등장하려고 코스프레를 해요. 왜냐면 그들도 선거해야 되니까. 네. 그런 순간이 되면 위화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싸울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우리는 다시 한몸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굳은 믿음은 저에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국민의힘도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자격을 놓고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연판장 돌리고 물러나라 마라 지금 그러고 있던데. 참 정치가 생물이고 알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장동혁은 이제 그냥 아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보세요. 일정 없었잖아요.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그래서 미국 갔다 온 거잖아요. 근데 갔다 온 것도 엄청 구설수와 비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작 몇몇 후보들로부터 초청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방선거 때 역할이 없었고 당장 선거 기간에 자를 수는 없으니 선거 끝나고 자르겠구나. 이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선거 끝나고 왜걸? 서울시장도 지금 사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에서 성적이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이 버티네. 근데 버티면은 누군가 강하게 나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수의 혁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선관위 문제가 터지네. 그러면서 올림픽 공원으로 달려와갖고 뭐 부정선거, 재선거, 재투표를 외치는데 그 현장을 황교안 중심 또는 뭐 전환길, 고성구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평정이 되었고요. 장동혁 체제로. 그래서 장동혁의 그 팬덤 이름이 뭔지 아나요? 팬카페? 만사협통이에요. 만사협통. 그런 팬덤들이 또 올공에 가네. 그래갖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국회 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올공에 가면은 엄청나게 이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기운을 몰아서 당을 쇄신하고 그래서 임기를 채우고 내년 8월까지 또 연임까지 도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부에서의 그런 지지부진한 뭐 합리적인 보수 혁신의 목소리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장동혁은 운이 좋은 것 같다 라는 면에서 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기운이 장동혁한테 몰리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도 시끄럽더라고요 보니까. 바꿔야 되네 만에. 지금. 서로 이제 내년에 서울시 보궐선거가 생길 수도 있고 총선도 준비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장동혁은 내년 8월까지면 아무리 길게 해도 그다음 그 다음에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안철수 지금 한동훈 비판하면서 또 존재감 보이고 있죠. 한동훈은 언제 복당하나 호시탐탐 뭐 노리고 있죠.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사람들 만나면서 또 이렇게 만나고 있죠. 또 이준석도 그런 사람들과 합리적 보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도 잠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번에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보수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건희 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법정 TV를 통해서 김건희 씨를 보면 항상 초췌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마스크 쓰고 고개 푹 쓰이고 그랬잖아요. 막 쓰러질 것 같았잖아요. 그래갖고 막 보석으로 풀려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본인이 아닌 김기현 씨 부인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기현 씨 부인으로부터 267만 원짜리 로저 비비의 선물을 받았는데 검사가 왜 이런 특별한 사람, 다름 아닌 당대표 부인으로부터 가방을 받았다라면 정말 이례적인 거잖아요. 왜 그런 이례적인 게 기억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김건희 씨가
반발을 합니다. 예. 검사를 향해서 영부인들 수사 다 했느냐, 그리고 이 어떻게 이례적이냐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던 판사가 받은 사람을 추궁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했더니 판사한테 한쪽 편만 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네. 지금 장안의 화제인데 왜 그렇게 바뀔까요? 저는 생방 한번 보고 싶은데 생방이 예. 안 돼가지고 아직 그 영상이 기사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기사로만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김건희 씨 예. 아직 살아있네. 예. 그리고 이미 구치소 감옥에서 다 적응했네. 그래서 김건희의 그 DNA가 본능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처음에는 불출석했어요. 그러니까 과태료 나오잖아요. 과태료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나오면서 과태료도 뭐 좀 줄여달라 그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깎아주세요 이런 깎아주세요.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와 대단하다.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라는 더 생각을 한다.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처음에는 내가 이거 로저 비비에 받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받은 과정은 또 부인을 했어요. 예. 그리고 없는 기억을 만들어서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또 할 말 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그 감옥 생활이 규칙적인 생활이고 건강 생활이다 보니까 적응이 되고 많은 생각들을 적응이 했겠죠. 된다. 예,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할 말 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7년형도 받고 여러 가지 형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승질도 나겠죠. 그러다 예. 보니까 본인의 논리를 이제는 구사하고 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전환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게 본인이 피고인이어서 판사한테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예. 근데 증인 나왔으니까 그 자리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기록들이 뭐 남의 재판인데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지. 근데 사실은 뭐 그래서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영부인이면 예. 옷 색깔마다 클러치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뭐 본인이 필요하면 짝퉁도 산다. 예, 그래갖고 중고도 사고 당근에서도 샀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갖고 김건희가 당근마켓 애용자인가? 저 이거 궁금한데 예. 아니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판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명품 클러치백을 당근마켓에 올려놓을까요?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명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중고 거래 하더라도 중고 매장이 따로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도 있고 예, 온라인 매장도 맞습니다. 따로 예. 있고 그래서 명품은 명품을 아는 사람이 알아본다고 당근에서 그렇게 잘 올라오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는 게 제 상식일 것 같은데 예. 저는 모르겠어요. 명품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당근에 들어가 봤거든요. 명품 클러치백 올라온 거 있나 봤더니만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냥 흔한 브랜드의 그런 가죽 그런 예. 남자들 뭐 이런 네모난 클러치백 검은색 이런 것들은 좀 그러면 올라와 그거 있는데 자칫 또 위증 혐의가 될 수 있겠네요, 만약.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은 본인이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당근했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저는 위험하다. 그래서 분명히 본인이 샀다 그러면 판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김건희가 매우 부자이잖아요. 예. 재산 공개를 했더니 예금이 50억. 예금이. 예금이 와. 50억. 그리고 아크로비스타가 19억. 19억. 예.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반포니까. 예. 그러기도 하고 양평 부지가 3억이 있어요. 어. 그래갖고 대통령 재산 공개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 총액이 79억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90% 이상이 김건희 명의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돈도 많고 지금 보석금도 물론 윤석열이 더 많이 받고 영치금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영치금이 몇 억씩 들어오면서 지금 재산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건 세금도 예. 안 떼잖아요. 예,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과태료 300만 원 깎아달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깨알 같은 있는 사람들이 더하구나. 이래서 부자 되나 보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영부인 뭐 조사해봤냐 막 이러면서 판사한테 뭐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제는 영부인들은 옷 색깔마다 명품 클러치백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선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서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그동안 뭐 나토 가면서 이 목걸이며 뭐 시계며 온갖 가방이며 이런 것들을 받아갖고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게 많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캐비넷에 숨겨놨다가 유경옥 비서관이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다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많은 명품을 그렇게 숨겨놨을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사수했겠느냐, 얼마나 많은 그런 선물을 받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 보고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다. 예. 근데 그것조차도 아니 전에도 그랬을 텐데 나한테만 뭐라 그래 재판관 너 영부인 수사해봤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김건희의 그런 뻔뻔함이
여전히 다시 살아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잊혀져 있던 내란 재판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세간의 화제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김기현 의원 그리고 김기현 부인 다 기소돼갖고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이 사례들 그리고 지금 그날 구속할 때 윤석열 구속에서 체포방해했던 의원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수사와 재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매우 중요하게 관심 갖고 볼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 어쨌든 본인이 피의자가 아닌 증인이었고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는 매관매직 그거는 이제 1심에서 징역 7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그 의혹 주가 조작, 그다음에 여론조사, 그다음에 금품 수수 그거는 1심, 2심에 의해서 2심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로 나왔는데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높아졌는데 이제 조만간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전원 합의체로 지금 넘긴 거 아닙니까? 그 실제로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1, 2심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 윤석열, 오세훈은 유죄로 나오니까 특검에서 이제 좀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이거를 전원합의체로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전원합의체에 넘기지 않았다면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나올 텐데 이게 2달 안에 나오지 않으면 김건희 씨가 이제 그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지금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 잘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김건희에 대한 그 재판과 여러 가지 제목들에 대해서 망각돼 있었고 우리가 관심 못 가졌거든요. 근데 재판관이 제대로 판단을 하는지 지금 전원 합의체에 갔기 때문에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은 대법관으로서의 사법부를 이렇게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변수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이런 부분 되게 관심 갖고서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7년 그리고 4년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는 구속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결수라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정말 풀려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또 증거 조작이랑 그 논리랑 이런 것들을 김건희가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여튼 명태균의 여론조사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피보고 있고 김건희도 무죄에서 다시 유죄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전원합의체가 시간을 끌거나 지지부진하면은 또 이것도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켜볼 요량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신경 써갖고 이제 국민의힘이 제대로 이제 뭔가 위원정당으로서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제대로 이런 것들을 사죄를 할 것인지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맘만 먹으면 9일 만에 전원 합의체를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탄핵을 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혁과제 뭐 검찰 개혁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 하고 촛불 행동이 계속해서 조희대 탄핵을 예전부터 정기적인 집회를 통해 갖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 끝까지 어떤 머리를 굴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래서 대법관 지금 제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청와대랑 열이 받아 있다는 거잖아요. 제청을 안 해가지고 지금 계속 임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법관 공석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당에서 관심 갖고 압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안 수사권 폐지로 이제 그 모든 힘이 경찰로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경찰 너무 비대하면 안 된다. 그에 대해서 좀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를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경험해보셨을 거고 검찰, 뭐 경찰 다 해보셨을 텐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변호사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고요. 이렇게 또 국무회에서 대놓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한 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경찰들한테 이렇게 권한이 비대해지고 수사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몰빵을 하는데 너네 수사 제대로 안 해? 나 아직까지는 너희들한테 신뢰를 못 줘? 만약에 신뢰를 저버리는 부작용이나 행동이 나왔을 때는 내가 과감하게 인터벤션 하겠다라는 의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경찰들 너네 기고만장하면 안 돼? 이런 것들에 단도리를 치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가 돼서 뭔가 완수가 된 것 같지만 아직까지 이제 10월부터는 중수청, 이제 공소청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서 기능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면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서 삐덕거림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검사들이 얼마나 중수청으로 갈지, 공수청으로 갈지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대로 그 기능이 될지 공수처처럼 뭔가 많은 비난과 실패한 사례처럼 보이지 않을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그럼 보면은 최근에 리얼미터가 실제로 3일에서 7일 조사한 결과에서 43.3%가 긍정 평가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40대 초반을 이룩한 거잖아요. 쭉 떨어지고 있고 다른 뭐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하락하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하락의 원인이 뭐냐? 첫 번째 부동산. 그리고 네.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고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면은 개혁에 대한 동력이나 여러 가지 국정 동력이 떨어져 갖고 어떤 걸 하더라도 계속 저항이 올라오고 국민의힘이 딴지 걸고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검찰 개혁에 만약에라도 부작용 사례가 하나라도 나오면 얼마나 또 물어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보완 조치를 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읽히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반대가 생각보다 여론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예. 과반이 넘어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부 그래도 찬성을 하지만 중도층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성호 장관도 이런 우려를 했던 건데 AS를 잘 해서 부작용 없도록 하는 보완 조치들, 시행령과 시행규칙 잘 만드는 게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 같아요. 당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검찰이 수사를 못하니까 이제 합수본 그까지 이제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합수본 안에 검사가 있는데 검사는 수사를 못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은 어떻게 뭐 조율을 해볼 수 있다 그랬는데 정성호 장관은 현실적으로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지금 부처 간의 의견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부랑 행안부도 그렇고 요즘에 주 52시간제 때문에 사실은 노동부랑 그리고 산업부랑도 계속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북한이나 외교적인 부분도 외교부랑 그리고 통일부가 다른 의견을 내는 것들이 국무회의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면을 그대로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컨센서스를 모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땐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장관들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 그럼 뭐가 맞는 거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나? 준비가 안 돼 있나? 이런 불신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정돈이 되고 부처 간 합의가 된 상황에서 국무회의에서 조금 더 이런 방식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도출했습니다라고 얘기해줘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국무회의에 대한 앞으로의 공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안철수 한동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왜 안철수는 왜 이렇게 한동훈 그 의원을 싫어하는 걸까요? 사실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몇몇의 의원들 그리고 패널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안철수를 많이 공격을 해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되게 좌절감 또는 분노 이런 게 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방송 출연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패널들이나 아니면 친한계 패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앙금이 있는 거예요, 안철수. 예.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이 복당한다? 그러면은 보수의 혁신, 개혁 이런 뭔가 참신한 이미지를 한때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었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퇴색이 많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장동혁, 포스트 장동혁은 누구일까 했을 때 안철수 이번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분당에서 이렇게 국회의원 하면서 몇 선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보면은 안랩에서 정말 그렇게 컴퓨터 개발하시면 지금 AI에서 상당한 전문가가 돼갖고 대한민국의 지금 반도체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 아쉬움이 있어요.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왔다 갔다 당 바꾸면서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남은 거 아닌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본인이 이제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스트 장동혁에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동훈을 저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비상계엄 날에도 한동훈 당대표가 실제로는 처음에 당사에서 모이겠다. 라고 실제로 증언을 하고 그래서 추경호를 돕는 등 지금 아직은 친장동혁, 친당권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들과 뭔가 관계를 개선을 해야지 내가 차기
대권 주자가 되든 당대표 주자가 되든 가능하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외통위 상임위가 처음 열렸는데 네.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으로서 맨 처음 딱 회의장에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조국혁 신당 김준일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산하고 온 거죠. 내가 먼저 앉아있고 준비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이제 의원들이 오면은 아주 친절하게 프렌들리하게 악수를 하면서 뭔가 나이스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약간 코스프레에 대한 그 계획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름 성공했어요.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한테도 가가지고 아니 악수를 이렇게까지 내미는데 이거 안 잡을 수 있어요? 잡아야죠.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죠. 네. 아니 국회의원이 여기까지 내밀었는데 네. 이거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안 하면 되게 쪼잔한 사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얼떨결에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안철수 입장에서는 되게 씁쓸하다. 씁쓸하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곧바로 기자회견 하면서 친한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있어서 비판의 그런 메시지를 냈죠. 예. 그래서 복당을 주장하는 운동권파라고 그러니까 표현을 복당을 했죠. 주장하는 운동권파? 예, 그런 사람들 척결해야 된다라고 강력한 척결. 메시지, 예, 예. 그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나는 절대 한동훈이랑 친할 수 없고 같이 갈 수 없고 선을 그을 거야. 예.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을 비판하고 아직도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지지자들을 내 쪽으로 몰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아유 부질없다. 국민의힘은 저렇게 지지분해해가지고 언제 개혁하고 언제 총선 준비할까? 제발 그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좀 세요. 여기를 보면 한동훈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네. 총선에서 배제해야 된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어요. 예. 발언 수위가 상당히 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총선 배제를 벌써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예. 실제로 이제 당대표 선거나 전당대회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준비를 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분노를 더 이렇게 끌어올라가지고 절대 복당을 못하게. 복당하는 순간 일부의 지분은 한동훈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언론이 관심 갖고 있고요. 지금 한동훈 외통이 가면서 사실 법사위 가고 싶었겠죠? 못 가고 외통이 갔어요. 그럼 이제 미국도 갈 수 있고 여러 외교적인 역할을 할 텐데 지금 일부의 뭐 얘기들로는 미국에서도 한동훈의 행보를 조금 예의주시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장동혁이 미국 갔을 때 사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시하게 끝났는데 그럼 한동훈이라면 누구를 만나고 올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와 관심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또 어떻게든 살려갖고 한동훈이 나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역량 있어 무소속이지만 이렇게 외교적으로도 빛날 수 있어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기존의 국민의힘의 그런 중진 당권파 의원들과 뭔가 나름 차별화를 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